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영역 문학 중에 여러 갈래가 섞인 갈래 복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일에서는 별 사미인곡이라는 가사와 니무람 회양금성 오리나무가 라는 사설시조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작품 별 사미인곡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작품이 하나 있죠. 바로 정철의 사미인곡입니다.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라는 뜻인데 여기서 미인은 임금을 뜻하죠. 임금을 향한 사랑을 노래한 사미인곡. 거기에 별자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별 사미인곡은 사미인곡 그리고 송미인곡의 형태를 차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화자의 입을 빌려서 임금에게 신하로서의 충성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사 작품은 사미인곡이나 송미인곡을 보기로 내놓고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일단 가사 작품부터 보도록 할게요. 별 사미인곡을 공부하실 때 조심하셔야 할 것이 별 사미인곡에는 속미인곡에 드러나는 화자, 저각시를 청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 사미인곡을 공부하려면 속미인곡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작품의 화자가 일단 저각시를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소 저각시님 서른 말씀 그만하오. 저각시님이 서러운 말을 한껏 늘어놓았는데 이 말씀 그만하시오 라고 하면서 작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미인곡이 이 작품의 앞에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속미인곡의 저각시님은 역시나 여성 화자고요. 자기를 선녀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옥황상제인 임과 함께 천상계에서 살다가 자신의 아양이 지나쳐서 임의 사랑이 변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그런 하소연을 그만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 하니 서른 줄 다 모르겠다. 나는 너보다 더 서럽다라는 것이죠. 화자가 말합니다. 인연인들 한 가지며 이별인들 같을 쏜가. 사람마다 인연이 다를 수 있고 이별의 상황도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각시님에게 말을 더 덧붙여요. 이거는 저각시님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광한전 백옥경에 님을 매셔 즐기더니 아양을 하였거니 재앙인들 없을 쏜가. 광한전 백옥경은 천상계에서 옥황상제가 머무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저각시님은 임과 함께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가 아양을 심하게 떨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연히 재앙이 없겠느냐. 라고 화자가 저각시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화자가 저각시님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 이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시의 화자는 광한전 백옥경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임을 모셔본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다음 부분에서. 그럼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어떻다 이내 몸이 견줄 데 전혀 없네. 어디 비교할 데가 없이 내 처지가 더 비참하다 라는 뜻이죠. 광한전 어디인가 백옥경 내 알던가. 이 시의 화자는 광한전이 어딘지 백옥경이 어딘지 알지도 못해요. 원앙침 비취금에 뇌셔본 적 전혀 없네. 이 시의 화자는 임을 모셔본 적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저각시님보다 내 처지가 더욱 비참하다라는 것이죠. 저각시는 임을 모셔보기라도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러지조차 못했다.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엇으로 님 사랑할까?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이를까? 화자는 자기의 얼굴이나 자기의 태도가 님이 사랑할 만큼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의 화자는 여성 화자죠. 당연히 해야 할 길쌈도 하지 못하고 노래와 춤도 잘 못해요. 자기의 능력을 상당히 절하하고 있죠. 어떤지 님 향한 한 조각 이 마음을 하늘이 생기시고 성현이 가르쳐서 님 향한 한 조각 이 마음은 바로 일편단심을 뜻하겠죠. 나는 재주가 이렇게 모자라지만 임을 향한 마음은 한 조각 붉은 마음은 여전하다. 정학이 앞에 있고 부월이 뒤에 있어서 100번 죽고 죽어 뼈가 가루가 된 후라도 님 향한 이 마음이 변할 쏜가. 정학은 죄인을 삶아 죽이는 큰 솥을 말하고요. 부월은 도끼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위협하는 위협적인 무언가가 있어도 임을 향한 마음, 임을 향한 사랑은 변할 리 없다라는 것을 서리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를 가져 남의 없는 것만 얻어서 부용화로 옷을 짓고 옷에 연꽃을 수놓아서 임에 대한 사랑을 표하고 있고요. 목난으로 주머니 삼아 목난을 수놓은 주머니를 만들고 싶어요. 임을 향한 사랑을 뜻하죠. 하늘께 맹세하여 님 섬기랴 원이러니. 이 화자의 소원은 뭐냐면 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화자는 조물주가 시기했나 귀신이 회방했나 내 팔자가 이만하니 사람을 원망할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물주, 귀신, 팔자 탓을 하고 있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건 임을 원망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지은 죄를 모르니 그것이 더욱 죄라. 나도 모르는데 남이 어이 알겠느냐. 역시나 자기 탓을 하고 있죠. 중략 부분이고요. 외셔서 이리하기 각시님 같던들. 각시님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저 각시예요. 그러니까 저 각시처럼 임을 모셔보기라도 했다면 서름이 이러할 리 없고 생각인들 이렇게 날 리 없다라는 것이죠. 임을 모셔보지조차 못해서 너무 서럽고 그립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화자가 차라리 죽어서 이것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삶이 이런데 후생을 어찌 알겠는가. 차라리 죽어서 구름이나 되어서 상광오색 5가지의 길한 빛이 님 계신데 덮였으면 좋겠다. 구름도 되지 마소라고 하면 바람이나 되어서 여름날에 맑고 시원한 응달에 있는 님 계신데 불고 싶다. 그런데 바람도 되지 마소라고 한다면 밝은 달이 되어서 밤에 임에게 뚜렷하게 비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름, 바람, 일륜, 명월 이것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죽어서도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뜻하는 소재입니다. 여기까지 학평에 실린 별 3위인곡 공부했습니다. 속미인곡의 화자인 저 각시님을 상정해서 각시님에게 말을 전하는 부분과 임에 대한 사랑을 전달하는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두 번째 사설시조 한번 봅시다. 사설시조이기 때문에 중장이 상당히 길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설시조는 화자의 발상이 상당히 특이하죠. 이 시의 화자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니무람, 임은이라고 해석되죠. 임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죠? 님은 회양금성, 실제 지명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오리나무가 되었으면 좋겠고 곧게 자라는 나무거든요. 나는 3, 4월 칡 넝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오리나무가 되어서 곧게 자라면 내가 칡 넝쿨이 돼서 임을 똘똘똘똘똘똘 감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이 똘똘똘 감은 상황을 중장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장 볼게요. 그 나무에, 그 나무란 오리나무를 말하겠죠? 임이에요. 그 칡은 내가 변해서 낸 칡이에요. 그 칡이 거미가 나비를 감듯이 이리로 츤츤 저리로 츤츤 거미가 나비를 사냥할 때 거미줄로 똘똘 감죠. 그것처럼 칡이 나무를 감고 싶다. 내가 님의 곁에 딱 붙어 있고 싶다. 왼쪽으로 풀러 오른쪽으로 감고 얽어지고 틀어져서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빠짐없이 휘휘 감겨서 밤낮으로 계속해서 뒤틀어져 감겨 있어. 중장 전부는 넝쿨이 나무를 감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 표현법이 납거미, 나비, 감듯 직유법도 쓰였고요. 츤츤, 찬찬, 휘휘라는 음성 상징어도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상당히 감는 모습을 과장해서 열거하고 있죠. 다양한 표현법이 쓰였기 때문에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장에서 동서딸 바람비 눈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떨어질 줄 이시랴. 동지서딸의 바람비 눈서리는 시련을 뜻하겠죠. 아무리 시련이 나를 덮쳐도 떨어질 줄 있겠느냐.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님에 대한 오랜 사랑, 영원한 사랑,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노래하는 사설시조고요. 님이 오리나무가 됐으면 좋겠고 자신이 칡넝쿨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기발한 발상이 돋보이는 사설시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작품 공부했으니까 세 번째 작품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 작품은 묘지명이죠. 돌아가신 분의 묘지에 바치는 글인데 백자는 첫 번째 누이를 뜻하고요. 첫 번째 누이에게 바쳐요. 그 첫 번째 누이가 정부인 백씨거든요. 그 백씨의 묘지명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누이에게 드리는 정부인 백씨의 묘지명이라는 뜻입니다. 백자 정부인 백씨 묘지명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이 글의 작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여남 박지원이고요. 여남 박지원의 첫 번째 누나가 돌아가신 데 대한 묘지명을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대상의 죽음으로 인해서 쓴 글이겠지요. 그래서 문제에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촉발된 정서, 이것과 유사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되기 좋아요. 죽음을 다룬 시는 상당히 많지요. 여기에 제시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꼭 나중에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돌아가신 큰누님을 소개합니다. 돌아가신 큰누님의 이름은 아무개. 이것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이름을 밝히지 않을 때 쓰는 말이죠. 반남 박씨이다. 그 동생 지원 중미가 묘지명을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님의 생전 행적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님은 16세 택모 백규에게 시집가서 글쓴이의 자형이 되지요. 딸 하나에 아들 둘을 두었는데 신묘년 9월 초하루에 세상을 떠났고요. 43세를 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님이 돌아가신 후에 남편의 선산이 아곡이라 그곳의 경좌 방향에 장사를 지낼 예정이었다. 그런데 누님의 남편, 자형이 아내를 잃은 데다가 매우 가난해요. 생계를 꾸릴 방도도 없죠. 누님이 생전에도 가난하게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린 자식과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솥, 그릇까지, 옷까지, 진보다리를 전부 챙겨서 그 골짜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골짜기가 바로 누님이 묻힐 자리 아곡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 내용을 같이 보면 아시겠지만 누님의 상녀를 싣고 누님의 가족들 전부가 여기를 떠난 것이죠. 상여와 함께 일제히 떠나는 새벽, 나는 두모포에서 배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고 글쓴이의 자형과 조카들이죠. 통곡을 하고 돌아섰다. 뒷부분에 배가 떠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떠나는 시간이 새벽이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문제에도 출제되었던 부분이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탄식합니다. 슬픔이 묻어나죠. 여기서부터는 글쓴이가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드러나요. 바로 누님이 시집가는 날입니다. 새벽에 몸단장하던 일을 떠올리는데 그때 글쓴이는 18이었어요. 그래서 벌렁 드러누워서 꾸미는 누님 옆에서 새신랑 흉내를 냅니다. 부끄럽죠, 누님은. 부끄러워하다가 빗을 떨어뜨렸는데 그 빗이 글쓴이의 이마에 떨어졌나 봐요. 그랬더니 글쓴이가 화가 나서 울음을 터뜨리고 분탕질을 하죠. 그러자 누님은 옥으로 만든 오리, 금으로 만든 벌 놀이개를 주면서 나를 달랬죠. 지금으로부터 28해 전 누님이 시집가는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회상의 장면이 드러난다. 서술상의 특징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옵시다. 강가에 말을 세우고 저 멀리 바라보니 무엇을 바라보고 있겠어요? 강가에 누님의 상여와 누님의 식구들을 태운 배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겠죠? 붉은 명정이 바람에 펄럭이고 돛대는 비스듬히 미끄러지는데 강 구비에 이르러 나무를 돈 뒤에는 모습을 감추어 더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글의 글쓴이는 이 배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배가 사라지고 나니 매우 헛헛하겠죠. 강가 멀리 앉은 산을 보니까 누님의 쪽지은 머리가 떠오르고요. 강물 빛을 보니까 시집가던 날 그날의 거울이 생각납니다. 새벽달을 보니까 누님의 눈썹이 떠올라요. 상당히 슬프죠? 새벽녘의 강가의 풍경을 보면서 누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빗을 떨어뜨리던 그날의 일을 눈물 속에서 생각하니 어릴 적 일만 또렷또렷하게 떠오른다. 그때는 또 그렇게 즐거운 일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소중한지 모르죠? 그때는 세월이 길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이때의 그 사이는 그 시간 이후, 그러니까 어른이 된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른이 된 이후에는 이별, 환난에 시달렸고 빈궁에 시름겨워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때의 일이 꿈속인 것처럼 스쳐 지나가고요. 형제로 지낸 날이 어찌 그리 짧았단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보니 그때 일들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이 간곡하게 뒷기약을 남기기에 떠나는 이는 아무래도 화자의 자형과 아이들로 볼 수 있겠고요. 그들이 다시 오겠다라는 뒷기약을 남겼겠죠. 그런데 그 뒷기약에 도리어 보내는 이 글쓴이는 눈물로 옷깃을 적십니다. 매우 서글픈 마음이죠. 조각배, 거기에는 누이의 상여와 자형, 조카가 실려있죠.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만날 기약이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보내는 이 쓸쓸히 강길 따라 돌아서네. 화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쓸쓸하다. 강길을 따라 돌아서서 강나루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글은 마무리되고 있어요. 학력평가 기출문제에도 드러나듯이 묘지명은 상당히 상투적이고 틀에 박힌 형식이 있었는데 박지원은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그 상대에 대한 정을 담아서 표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선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참신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자, 7번 풀어볼 거거든요.
1번부터 6번까지는 학력평가 변형 문제를 출제했고요. 7번부터는 다른 유형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첫 번째 작품 별사미인곡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화자는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는 것 나오죠. 1번 화자는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죽어서 뼈가 가루가 되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죠. 2번 화자는 자신의 외적인 모습과 재주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드러나죠. 내 얼굴과 이 거동이 님이 사랑함직만 못하고 길쌈도 못하고 가무도 못한다. 자기 모습, 재주를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번 화자는 저 각시와 다른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다. 저 각시는 첫 줄에 나오는 이 각시죠. 이 각시는 님을 모셔보기라도 했는데 나는 그러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이 뒤에 하소연하고 있죠. 4번 화자는 님과 떨어져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여기 드러나죠. 조물주가 시기했나. 그래서 4번도 맞는 선지. 그렇다면 답은 5번인데 어디가 틀렸는지 봅시다. 화자는 님이 자신의 존재를 알기만 한다면 사랑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 님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은 드러나는데 님이 자기를 알기만 하면 내 존재를 알기만 한다면 사랑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은 어디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게요. 다음은 13번 풀어볼 텐데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 글이 바로 백자증 정부인 박씨 묘지명 이 글입니다. 한 화면에 지문을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학평 문제 같이 보시면서 풀면 좋겠네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글쓴이는 큰 누님의 장지에서 누님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누님과의 추억을 회상한 부분은 나오거든요. 뒷부분이죠. 그런데 장지는 죽은 사람이 묻히는 곳이에요. 누님은 바로 남편의 선산에 있는 아곡에 묻히기로 되어 있었고 워낙 가난하다 보니 남겨진 글쓴이의 자형과 조카들이 아예 아곡이란 곳에 가서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글쓴이는 아곡에 같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곡으로 떠나는 자형과 조카 그리고 누님의 상여를 배웅한 거예요. 그래서 장지에서 누님과의 추억을 회상한 것이 아닙니다. 2번 글쓴이의 자형과 조카는 누님의 죽음으로 가세가 기울었다. 여기 매우 가난해서 생계를 꾸릴 방도가 없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어진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진 아내를 잃은 데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도 매우 가난했다는 걸 드러내죠. 3번 글쓴이는 어렸을 때는 세월이 길게 느껴졌지만 나이가 든 후 그 시절이 짧다고 느끼고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어디 드러나죠? 그때는 즐거운 일이 많았었던 때, 그때는 세월이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매우 짧게 느껴진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시집가는 날 누님은 글쓴이의 놀림에 화가 나서 빗으로 글쓴이의 머리를 때린 적 있다. 자, 글쓴이가 빗에 머리를 맞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누님을 놀려서 누님이 부끄러워하다가 빗을 떨어뜨려서 밑에 드러누워서 버둥대고 있는 글쓴이의 이마에 떨어진 거예요. 누님이 때린 게 아닙니다. 5번 글쓴이는 해질녘 강가를 보며 누이의 쪽진 머리, 누님의 빗, 누님의 눈썹을 떠올리고 있다. 여기서 누님의 빗이 아니라 누님의 거울이고요. 해질녘도 아니죠. 새벽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5번은 틀렸고요.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갈래 복합 같이 살펴봤는데요. 갈래 복합 지문이다 보니까 화면상 문제를 풀어보기에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해 보신 후에 꼭 문제를 통해서 내가 잘 공부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